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와 당신을 연결하는 이해와 공감의 글쓰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이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혼자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쑥스러운데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제 이름은 은유인데요. 제가 은유가 본명인지 필명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은유는 제 필명입니다. 제가 글을 쓰려고 지은 이름은 아니고요. 그 친구들이랑 책 읽고 세미나를 할 때 우리 닉네임으로 서로를 부르자. 이름에는 어떤 사회적인 그 역할과 의미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이름이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지향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보자 해서 그때 제가 지은 이름이 은유였어요. 그래서 은유는 메타포, 네, 은유법 할 때 그 은유고요. 가장 흔한 이제 은유법의 비유로 내 마음은 호수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은유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존재를 네, 연결하는 그 수사법인데요. 뭐 인생은 길이다. 내 마음은 호수다. 근데 어떤 날은 또 내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할 때도 있지만 폭풍우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계속 확장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은유법은 서로 분리된 다른 존재를 네, 연결하는 수사법인데요. 제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읽고 쓰는 일들이 계속 하다 보면 나랑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이 계속 연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은유라는 그 수사법, 그러니까 읽고 쓰는 일은 은유적인 작동 원리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고 나니 잘 지었다. 제가 읽는 사람으로서 은유라는 이름을 쓰다가 네, 책을 내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네, 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은유로 불리는 일이 더 자연스러운데요. 제 원래 이름은 뭐냐면은 김지영입니다. 네, 김지영이라는 이름이 유명해졌잖아요. 소설의 제목에 82년생 김지영 이렇게 나와서요. 김지영 그 책 제목이 왜 김지영이 됐는지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82년생 김지영은 그 82년도에 태어난 여자 아이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김지영이다 해서 그 시대의 보편적인 여성의 삶을 다룬 소설이라 82년생 김지영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82년생은 아닌데요. 네, 저 때도 그 김지영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흔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평범한 반에 한 3명쯤 있는 큰 김지영, 작은 김지영, 중간 김지영.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이 중간 김지영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렇게 평범한 그 번호나 그냥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였다가 제가 글을 쓰면서 네, 은유로 불리니까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글 쓰는 일이 이제 오늘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자기 자신과 자기 감정, 자기 욕망 이런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저를 은유 이렇게 불러주면은 네, 오롯이 제 자신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이름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글쓰기에 관심이 많으셔서 다 이제 강의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글 쓰시고 싶으면 저는 필명부터 한번 지어봐라 라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필명을 너무 뭐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내 삶의 지향과 어떤 방향, 나 어떻게 살고 싶지? 이런 거 생각하셔서 지으면 돼요. 제가 아는 분은 필명을 은지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왜 은지라고 했냐? 그랬는데 물어봤더니 자기 이름이 지은인데 모든 걸 앞으로는 뒤집어서 이제 생각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은지로 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뜻이 좋죠? 네,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펴낸 책들인데요. 저는 저 빨간색이랑 초록색 책이 제가 쓴 글쓰기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2015년 4월에 처음으로 글쓰기의 최전선이라는 글쓰기 책을 내게 됐고요. 제가 2011년도 그 3월부터
연구 공동체 수유너머라는 곳에서 글쓰기 수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2015년 4월에 글쓰기 책을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글쓰기 최전선은 글쓰기 책이지만 글쓰기 방법론이 나와 있는 책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법을 아무리 공부하는 법에 관련된 책을 많이 알아도 내가 직접 뭐 수학 문제를 풀어보거나 국어 지문을 하나 더 읽어보거나 하기 전에는 공부를 잘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글쓰기 작법서들도 많이 보시는데 글쓰기 작법서를 보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글을 써서 이제 한 번 더 실패해 보는 게 글쓰기에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책도 글쓰기에 관한 방법론이 나와 있지는 않고 제가 글쓰기 수업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언제 글을 쓰려고 하지? 그리고 글을 쓰려고 했을 때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서지? 혹은 그 어려움을 안고 어떻게 글을 쓰지? 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최전선을 보고 이제 용기를 내서 글을 썼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쓰기의 말들이라는 또 책을 냈어요. 쓰기의 말들은 오늘 이제 제가 강의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그 질문해 주신 분에게 선물로도 드릴 책입니다. 쓰기의 말들은 이제 글을 쓰게 하는 명언들, 글쓰기에 관련된 명언들, 미루겠다는 것은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뭐 이런 요즘 말로 뼈 때리는 그런 명언들이 좀 들어있는 책인데요. 글쓰기는 사실 저는 숙련공이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써도 늘 새로운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좀 난감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글쓰기 관련된 명언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놓고 그 명언을 읽어보면서 아, 내가 지난번에 글을 썼으면 이번에도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저를 다독이면서 제가 글을 쓰는데요. 그런 글쓰기 명언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글을 다 쓰고 싶죠, 당연히. 그리고 써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도 들으실 텐데 많은 장치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안 쓰는 사람을 쓰게 하는 많은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글쓰기 명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분홍색채 쌓을 때마다 투명해진다는 제가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한 많은 그 일들을 기록한 또 산문집입니다. 그 옆에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라는 책은요. 가장 최근에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요. 나왔는데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련된 르뽀예요. 미등록 이주 아동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진 않으셨을 텐데요.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냥 불법 체류자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그분들을 불법 체류자 이렇게 부르면 너무 나쁜 사람 같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법을 어긴 거는 이제 행정상의 서류가 좀 미비하고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것 뿐인데 불법 체류자 그러면 늘 다른 범죄도 막 저지를 것 같고 형사상의 범죄도 저지르는 사람인 것 같은 나쁜 편견을 좀 심어주죠. 그래서 저희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분들의 이제 아이들에 관련된 르포입니다.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부모의 체류 자격이 아이들한테 승계가 돼가지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저는 이제 작가지만 사람들이 무슨 글 쓰세요? 무슨 책 내셨어요? 소설 쓰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런 논픽션을 쓰는 작가입니다. 폭력과 존엄 사이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 7분을 인터뷰한 책이고요. 출판하는 마음은 책 만드는 사람들, 젊은 노동자들 한 권의 책이 독자의 손에 쥐어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기 그 강의를 녹화하러 왔는데 여기 카메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말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 오늘 글쓰기 테마와도 약간 통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저도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드릴 거고, 제가 뭐 버스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책을 통해서 어떤 말을 접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말들은 다가와서 제가 가진 생각들, 낡은 생각들, 또 그릇된 생각들, 편견 같은 거를 이제 깨뜨려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말들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요 Be Happy라고 써 있는 책은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공부도 하지만 어디선가 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2년 전에 2019년 6월에 냈는데요. 저 Be Happy라고 써 있는 거는 그 표지 이미지인데, 저 표지 안에 그 네모난 것이 공책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트 사면은 뭐 스누피 그림도 있고 뭐 저렇게 타이포로 된 이미지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행복해져라, 우리 행복해지자 뭐 이런 덕담을 많이 나누니까 노트에도 저런 글씨가 써져 있었는데요. 이것은 제목이 이야기하다시피 한 아이의 죽음을 다룬 르포예요. 이제 저기 김동준 군이 주인공인데요. 동준 군은 대전에 있는 동아 마에스터고, 특성화고라고 말하죠. 예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불렀고요. 대전에 있는 동아 마이스터고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CJ 진천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러 나갔는데 연수를 받고, 그 공장이 햄이랑 소세지를 만드는 육가공 공장이었어요. 근데 그 햄이랑 소세지가 뭐냐면은 우리 명절 때 스팸 세트 많이 만만하게 가격도 착하고 해서 선물로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만들어야 돼가지고 명절을 앞두면 굉장히 바빠요, 그 공장이. 근데 동준이가 이제 그때 거기에 배치를 받았는데 고등학생인데 바로 이제 노동자가 된 거죠. 그래서 1인분의 몫을 해내야 되는데 이제 아이가 경험도 없고 뭐 어디 물어볼 사람도 없고 주변 다 바쁘고 이러니까 일을 좀 미숙하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눈총을 좀 주고 아이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성인이 된 노동자랑은 다르게 좀 보호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 일을 할 경우 그 표준 협약서라는 거 하나 더 써요. 그래서 하루에 뭐 7시간 이상 일을 못 시키게 되어 있고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CJ 같이 큰 그룹에서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준이가 뭐 아침 7시부터 뭐 밤 7시까지 하루 12시간 일도 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혹독한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조직이 바쁘면 이제 서로 날카로워지잖아요. 막 쌓인 분노와 화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막 쏟아지고 이러는데, 동준이도 그런 피해자였죠. 왜냐하면 조직에서 가장 막내니까. 그래서 또 바쁘니까 막 회식도 많이 하고, 회식 가기 싫다, 나 좀 가서 자고 싶다 이러면은 누군 가고 싶어서 가냐, 너도 와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준이가 그렇게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폭행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회식 때 동준이보다 나이가 많은 선임이 동준이를 불러서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좀 구타를 했어요. 때린 이유는 너가 일을 똑바로 못해서 우리가 자꾸 위에 사람한테 욕을 먹는다. 그러니까 너 일 똑바로 해라.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폭력 문화인데 그러면서 협박을 또 했어요. 동준이한테 내가 이렇게 때린 걸 어디 가서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뭐 청주 지역에 아는 조폭형도 많은데 너가 회사를 그만둬도 끝까지 따라가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동준이가 너무 겁이 나죠. 그게 이제 목요일 저녁이었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동준이가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동준이 아직 학생이잖아요. 선생님, 저 형이 괴롭혀요, 막 이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내가 갈게, 걱정 마, 이랬고, 동준이가 이제 기숙사에서 집으로 주말에 돌아가서 부모님한테도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걸 말을 했는데, 이제 부모님도 선생님 온다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동준이 어머님이 이제 조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가해자랑 좀 분리시켜달라, 이렇게 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 해결이 되는 줄 알았는데 동준이는 이제 월요일이 되는 게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난 내일 제정신으로 회사에 갈 수 있을까요? 예, 저런 말을 이제 자기 트위터 계정에 올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너무 겁이 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과 이유가 있었겠죠? 예, 동준이가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다가 기숙사 옥상에서 이렇게 투신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 사건이 2014년 1월 20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특성화고 아이의 죽음을 그렇게 비중 있게 뉴스로 다루진 않잖아요. 예, 청소년 문제 그럼 다 이제 대입 문제, 뭐 수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일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가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작가로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목소리, 이 아이들은 왜 특성화고를 가고 일을 하다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기록하고 싶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살면서 그래 내 점수를 지켜야 돼,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혹은 내 학교를 지켜야 돼, 학벌을 지켜야 돼, 직장을 지켜야 돼, 돈을 지켜야 돼, 많은 지키는 것들에 관해서 배우고 방법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거죠. 동준이도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 사회의 잘못된 문화에 좀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일하면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좀 한번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는 계기, 직장을 지키는 것보다 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어서 이 책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얘기가 좀 무겁게 지나갔는데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저 얼굴이 자세히 보일까요? 검은색 후드 티에 모자를 쓴 분은 배우 박보검 씨인데요. 네, 박보검 씨가 이제 효린의 민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때 소녀시대의 유나 씨랑 같이 이제 알바생으로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일을 하고 오전에 이제 막 민박집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 쉬는 시간에 그 민박집 뒷뜰에 가서 이제 혼자 책을 봤는데 그 책이 바로 제가 쓴 쓰기의 말들이었습니다. 저 초록색 표지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저는 작가로서 굉장히 좀 재미난 경험을 했는데요. 내가 쓴 책을 저렇게 멋진 배우가 읽어줬다는 것이 저에게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화제가 됐어가지고요. 책이 막 날개 돋친 듯이 막 팔린 건 아닌데 어쨌든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쓰기의 말들이라는 책을 많이 기억을 해주셨어요. 그 제가 저 위에 서사의 중요성 이렇게 써 있는 글씨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제가 똑같이 글쓰기 책을 2권을 썼잖아요. 글쓰기 최전선 그리고 1년 뒤에 쓰기의 말들을 썼는데 그 전까진 조금 먼저 나온 글쓰기 최전선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박보검 효과죠. 박보검이 TV에서 저 책을 본 이후로는 쓰기의 말들이 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유명 배우가 읽었으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는 여기서 서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왜 글을 써야 되느냐 했을 때 자기 서사가 있어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람만이 아니라 책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사물도 어떤 이야기가 있는 사물은 우리가 쉽게 버려지지 못하고 더 존재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은유라는 사람이 쓴 글쓰기 책이야 이거보다는 은유라는 사람이 썼는데 박보검이 뭐 효린의 민박에서 읽은 책이래. 그러면 더 이야기가 풍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가 더 존재감을 갖고 사람들한테 더 각인이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존감이 뭐 낮아졌다 이런 말을 이제 의례적으로 하는데 그 존재감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저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로 만들어내서 그 서사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타인이 뭐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나를 돌보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존재감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요렇게 있어서 안 보이나? 잠깐만요. 네. 이 도리스 레싱이라는 그 소설가죠. 뭐 금빛 공책, 창비에서 나온 책 있는데 그거 소설 쓴 작가고요.
또 19호실로 가다라는 소설도 있고, 노벨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뭘 하는 사람이냐? 이제 여러분들도 글을 쓰면 작가죠. 네, 근데 작가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며 특히 동시대의 문제를 폭로하고 경고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글 쓰는 사람은 모두가 좀 꺼려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도리스 레싱이 이제 아까 노벨상을 받은 작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2006년인가 8년인가 받은 것 같은데요. 106번째 수상자였는데 여성으로서는 11번째 수상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글 쓴다는 건 언어를 다루는 건데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여성이 그 작가로서 인정받고 활동하는 거는 좀 남성에 비해서 많이 좀 드물었죠. 그래서 언어에 좀 불균형이 있는데요.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네. 글쓰기를 왜 해야 할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언어를 갖지 못한 자는 누구나 약자다. 네, 라는 것인데요. 제가 아까 도리스 레싱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이제 규정하는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뭐 돈이 없는 사람도 약자, 뭐 학벌이 없는 사람도 약자, 뭐 지위가 없는 사람도 약자 있는데 저는 이제 글쓰기 관점에서 자기 언어를 갖지 못한 사람이 약자다. 앞서 말한 그 동준군 같은 경우도요. 지금 성인 중심의 사회에서 청소년과 아동은 사회적 약자죠. 이제 애들이 뭘 물어봐도 어른들은 애들은 몰라도 돼. 너네는 공부나 해. 이렇게 말을 하고요. 동준이가 이제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 월요일 날 회사 가기 싫어요. 그 형이 무서워요. 라고 말했을 때 어른들은 너도 이제 직장 생활 하는구나. 원래 직장 생활은 힘들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동준이는 자기 고통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한테 모멸감을 당하고 힘든데 왜 어른들은 나의 고통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원래 직장 생활은 힘든 거라고 말하지? 네. 근데 일하는 청소년 아니고 뭐 인문계고 다니면서 대입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공부하기 힘들어요. 학원 빠지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그래 흔쾌히 빠져라 이렇게 이렇게 이해해 주는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어른들. 부모가 해주는 밥 먹고 공부할 때가 제일 편할 때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요. 그러니까 성인 중심의 사회에서 청소년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리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도 사회적 약자죠. 저도 이제 결혼하고 출산을 경험을 했는데요. 한 사람의 그 독립된 주체로 살고 있다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 순간 제 삶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는 자꾸 엄마로 환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독서 세미나도 가고 글도 쓴다고 하고 막 그러면 아기를 봐야 되니까 친정 엄마한테 막 맡기고 이러면 엄마가 너 뭐 배운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니 애 잘 키우는 게 남는 거야 뭐 이제 이런 말을 엄마가 하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막 그렇게 시고 보수적인 분은 아니었는데도 이제 가부장제의 언어를 내면화해가지고 그래도 여자는 뭐 애들이 잘 돼야 행복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 세상 어떤 존재도 남을 위해서 살아가라 희생해라 강요받지 않는데 단 한 존재 아이를 낳은 여성의 엄마가 된 존재는 그렇게 살라고 강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언어를 제 생각을 제 욕망과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성 중심 사회에서 뭐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지금은 달라졌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예전에는 여성들이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밤에 다니냐? 왜 거기를 따라갔냐? MT 왜 따라갔어? 왜 짧은 치마 입고 다녀? 이런 식으로 어떤 범죄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는 없는데 성범죄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장애인도 자기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도 사회적 약자인데요. 어떤 장애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자꾸 장애를 극복하라고 하냐? 대부분의 장애는 극복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네. 장애를 자꾸 개인의 문제로 환원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장애인이 잘 살려면 뭐 인프라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휠체어 동선도 다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걸 만들기 힘드니까 자꾸 개인의 문제로 환원을 시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 약자들은 자기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부족해요. 저는 그래서 글쓰기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하면 나를 나에게 설명하는 일이 저는 글쓰기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뭐 언어를 접하고 국어 과목도 많이 공부를 하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 저도 글을 쓸 때 나는 왜 자꾸 화가 나지? 뭐 그런 제 감정과 생각을 좀 정리해보고 싶어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가령 이제 제가 결혼하고 출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사노동, 돌봄 노동을 하고 또 글 쓰는 일을 프리랜서 작가로 했거든요. 그럼 지필노동, 이 삼중고 속에서 몸은 하나인데 하루는 24시간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는 뭐 집이 굉장히 평화롭고 안락한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바깥에서 이렇게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집이라는 곳이 또 노동이 시작되는 제 일터거든요. 그러면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데 집에 가면 막 일감이 널브러져 있고 막 집이 어질러져 있고 힘든 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 짜증이 나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풀리지 못한 짜증과 화는 항상 자기보다 약자한테 흘러가죠. 저한테 약자는 저희 아이들이었고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괜히 좀 다정하게 대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내 감정에 휘둘리지? 이것이 너무 싫어서 저는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내가 처한 상황을 좀 잘 묘사를 해보고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이었구나. 그런 나의 욕망과 능력,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러면 그건 자기 욕망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가령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아이가 뭐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뭐 수학 점수가 60점이야. 너무 내가 얘 학원까지 보내줬는데 왜 점수가 이렇게 못 나온 거지? 막 속상해. 그러면은 이제 괜히 애들을 막 훈계를 막 하잖아요. 너 공부 좀 열심히 해. 학원 가서 왜 딴짓했어? 그런데 이제 글 쓸 때는 그렇게 마음이 이제 어지럽고 하면 이제 글을 쓰는데요. 글 쓸 때는 내 아이가 수학 공부를 못해서 고민이다. 뭐 이런 걸 쓰는다기보다는요. 그런 것도 쓰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쓰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아이가 당연히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저 자신한테 질문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애가 좀 공부를 잘해서 소위 말하는 그럴듯한 대학을 가서 뭐 전문직이나 정규직으로 좀 안전하게 힘들지 않게 살기를 바라는 그거 부모의 당연한 마음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데요. 잘 들여다보면 내 아이는 그 중산층의 좀 삶을 살길 바라는 제 계급적 욕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세상이 조금 우리 사회가 불합리해 조금 더 나아져야 돼 너무 학벌 위주 사회야 라고 말을 하지만 내 안에도 그런 욕망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 욕망을 버리게 됩니다. 글을 쓰면서. 네, 그러면은 아이의 성적표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무슨 문제 때문에 좀 고통스럽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대를 탓하는데 자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 자기를 돌아보는 좋은 방법이 글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자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글쓰기는. 그래서 한 번도 정리해보지 못한 사실 저희가 태어나서 뭐 학교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지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진솔한 글쓰기를 할 기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뭐 학생분들이나 이렇게 취업 준비하고 입시 준비하는 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근데 그 자기소개서를 정말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좀 과포장을 하죠. 우리 실물이 아니라 포토샵 사진 어플로 이제 인스타그램에 막 올리듯이 그래서 자소설이라고 하잖아요. 꾸민 이야기다, 소설이다, 허구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되게 씁쓸한 사회 분위기가 있는데요. 저는 글을 쓰면서 좀 어떤 척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랄까 우리 사회가 소위 말하는 정상성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또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유교 문화의 영향도 있어서요. 자기의 어떤 상실이나 결핍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말하면 약점이 되고
경쟁에서 좀 밀려나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냥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높을 땐 80%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람들 만나면 자연스럽게 뭐 몇 학번이십니까? 뭐 전공 하셨습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글 쓰니까 뭐 국문과 나오셨습니까? 문창과 나오셨습니까?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글을 쓰면서 자기 정리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조금 주저를 덜 하게 되죠. 왜냐하면 대학을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더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그만큼 더 글쓰기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그냥 제 믿음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데요. 보통은 조직 사회에서 그러긴 좀 어렵죠. 그럼 많은 거짓말들을 하게 돼요. 뭐 어떤 요즘 제가 글쓰기 수업하면서 많이 접하는 글들은 뭐 요즘 우울증 치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뭐 우울증 환자입니다. 나는 성인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혹은 뭐 부모님이 나는 이혼 가정의 자녀입니다. 나는 폭력 가정의 피해자입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자기 그 삶에서 찢어내고 싶은 한 페이지를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숨기고 살면 사람이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다. 저는 이렇게 글을 써서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글쓰기 수업을 했는데 거기에 한 분이 이제 아버지가 그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되게 오래 생활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을 막노동한다, 뭐 막노동자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왜 막노동이냐? 아버지는 한 번도 누구의 돈을 뭐 떼어먹은 적도 없고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번 적도 없고 너무나 당당한 존귀한 노동을 하셨다. 존귀한 노동자다, 막노동자 아니다, 뭐 이제 이런 글을 썼어요. 저는 그런 거 되게 글 쓰면서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뭐 아버지가 막 교수야 이러면 우린 자랑스럽게 나의 아버지는 교수입니다 이렇게 쓰지만 나의 아버지가 일용직 노동자야 그러면 좀 왠지 아버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집이 가난한 것 같고 망설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가난을 좀 부끄러워하는데 가난이 왜 부끄럽지? 생각을 해보면 가난한 사람 좀 게으른 것 같아. 근데 가난한 사람이 게으른가요? 지하철이나 버스 첫 차 타면 다 일하시는 분들 출근을 하죠. 우리는 돈이 많으면 게으르게 살 수 있어요. 일 안 해도 뭐 따박따박 통장에 월세도 오고 금융소득이 막 오니까요. 그래서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왜 가난을 부끄럽게 생각했지?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회가 부끄러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의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돼요. 우리 뭐 다 성공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 성공이라는 게 뭐지? 경희대학교 사이버대학교에서 이렇게 강연을 녹음할 수 있는 저는 성공한 거죠. 네, 뭐 그것일 수도 있고,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 내면 나는 성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 연봉 1억은 받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규정들은 재물과 연결돼서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다른 정의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행복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면서 자기 생각과 의견을 가진 시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정리가 좀 돼야 저는 타인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와 연결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이제 타인의 삶도 좀 잘 들여다볼 수가 있죠. 이 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글인데요. 타자에 대한 혐오를 쏟아내는 사람은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이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이해하려면 나부터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면 자기 정체성부터 확립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 혐오가 만연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찾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그 과정에서 나조차 몰랐던 나를 발견할 수 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프랑스와 줄리앙이라는 파리 7대학 교수가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 한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 인터뷰 기사를 보고 되게 반가웠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왜 글을 써야 되냐 했을 때 자기 정리를 해야 된다. 나를 찾지 못하면 자기에 대한 불안과 미움이 꼭 타인한테 투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에 되게 혐오가
이제 중요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혐오가 있다는 것은 존재 불안이 너무 커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자꾸 나를 이제 잃을 것 같고 뺏길 것 같고 그래서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왜 글을 써야 되냐 했을 때 이제 나를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라는 뜻에서 이걸 같이 읽어봤습니다. 뭐 글쓰기 무엇을 써야 할까 이렇게 보실래요? 짜자잔. 그냥 사는 사람은 없다. 보이시죠? 네, 제가 쓰기의 말들에 써놓은 건데요. 우리가 무엇을 쓸까 했을 때 그냥 사는 사람은 없다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라는 것은 다 글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뭐 이룬 것도 없는데 제 초라한 삶이 글감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당연히 되죠. 우리 그냥 사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막 사회적으로 이룬 성취, 뭐 결실, 어떤 성과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살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다 나름의 부침이 있고 어떤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소재는 뭐라도 괜찮다. 내용이 진실된 게 중요하고 문장이 간결하고 꾸밈 없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 나오는 저 영화 스틸컷인데요. 저 남자 주인공이 이제 작가였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제가 쓴 글이 좀 소재가 유치하지 않나요? 이렇게 대문호에게 보여줬더니 대문호가 이런 충고를 해줘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글쓰기에서. 소재는 뭐라도 되는데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소재가 나빠서가 아니라 진실하게 쓰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우리가 진실하게 쓸 용기가 없을 때 문장이 장황해지거든요. 네, 그 얘기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뭐든지 써도 되지만 그럼에도 행복한 일보다는 불행한 일 중심으로 쓰는 게 좋다. 뭐 불쾌하고 좀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저는 갖고 글을 많이 썼는데요. 분노는 나의 힘입니다. 글 쓸 때는. 우리가 속상하고 고통스러우면 거기서 막 벗어나고 싶잖아요. 저는 글쓰기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쓰려고 하면 안 되고 본 것, 들은 것, 한 것, 행위를 써야 돼요. 이건 뒤에 또 나오거든요. 제가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가 이제 엄마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힘든 거 썼다고 했잖아요. 거기 한 예문을 좀 보면은 제가 가족들이랑 캐리비안 베이 갔다 와서 쓴 건데 여름 물놀이 휴가 다녀와서 가족들이랑 캐리비안 베이 가는 거 말고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데는 여수 밤바다다. 백석 시인이 자다가 바다 보러 나가고 싶다고 한 통영에도 가고 민박집에서 하루 종일 방끝에서 방꽃으로 뒹굴면서 책도 보고 뭐 밤이면 파도 소리 들으면서 글도 쓰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밥에 묶인 삶, 늘 떠남의 욕망에 시달린다. 뭐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책에 쓰려고 쓴 글은 아니고 블로그에 썼던 글인데 나중에 이제 책으로 묶였는데요. 제 책을 본 분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줄 때 이 글을 읽고 눈물 흘렸다라는 분이 정말 많으세요. 왜 울었을까? 제가 북토크 같은 거 할 때 이제 독자들을 만나면 물어보면요. 저 밥에 묶인 삶이라는 문장에 너무 울컥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우리 밥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지금이야 이제 뭐 가족 수도 좀 줄고 했지만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이제 급식도 없고 도시락도 직접 쌌고 늘 밥 이제 매 끼니가 돌아오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삶의 중압감이 드는데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내가 글로 쓰지 못했던 거죠. 근데 누군가 이제 밥하는 게 되게 힘들고 그것이 내 삶의 족쇄 같다라는 걸 써주니까 되게 해방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라는 것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이야기, 다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사례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분노하고 있을 때야말로 글쓰기 가장 좋은 때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당신이 되게 시시하고 의무적이고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분노하고 있는 것에 관해 쓴다면 그 글은 훌륭할 거다라는 거라고 이제 브렌다 유랜드라는 미국 작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내가 힘든 걸 다 쏟아내면 그게 글이 되냐 꼭 그렇진 않거든요. 자기 내면을 막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사람은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걸 독자들이 왜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가는 문제를 제기해야 돼. 왜 여성한테 계속 이런 어떤 압박감, 중압감이 가해지는가라는 거. 그래서 작가는 문제를 제기해야지 그것을 심리적으로 쏟아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황지우 시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책은 항상 질문해요. 막 분노만 쏟아낸다고 절대 좋은 글이 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처음에 글을 쓸 때는 일단 분노의 대방출 필요합니다. 한번 쓰시고 그 다음에 좀 질문하는 과정을
예, 가져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할까? 이제 방법론인데요. 자문자답을 하시면 돼요. 내가 너무 힘들어 막 이것만 쓰는 게 글이 아니라 내가 왜 힘들지? 다시 이제 자기 자신과 질문. 애가 공부 못하니까, 혹은 내가 책을 냈는데 책이 안 팔리니까 속상해 막 이러면 나는 왜 책이 많이 팔려야 된다고 생각했지? 라는 식으로 글쓰기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묻고 내가 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라가 이제 글쓰기 관련해서 아마 여러분들 글쓰기 책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팁이 아마 이걸 거예요. 내러티브라는 것은 이야기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러티브 글쓰기 원칙 중에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라.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걸 말씀드리면 감정을 쓰지 말고 행위를 써라 라는 겁니다. 요거는 넘어가고 이 글을 볼게요. 설명하는 글인데요. 나는 기억이 가장 남아있는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 사유하고 경험했다. 그러다가 20살 대학 교양 과목으로 우연히 만난 페미니즘으로 한번 흔들렸다. 뭐 성역할 등을 회의할 수 있었고 그 뒤로 나와 세상에 대해 깨어있으려고 노력했다. 뭐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여성도 남성도 아니고 나를 존재가 아닌 수단으로 보았던 사람들이다. 이 글이 설명하는 글의 어떤 전형적인 글인데요. 뭔가 추상적인 단어가 많아요. 뭐 여성으로 사유하고 경험했다는 게 뭐지? 페미니즘으로 흔들렸다는 게 뭐지? 이렇게 막연하게 쓰지 마시고요. 어떤 책, 내가 뭐 록상게이의 헝거 막 이걸 보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은유가 쓴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를 읽고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감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은 독자들한테 가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여주는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19년 1월 2일 출근하자마자 사내 메신저로 쪽지가 날아왔다. 구청장님께서 신년맞이 인사를 다닐 예정이니 방문하시면 모두 열렬히 환영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오전 중에 구청장님이 우리 사무실에 방문했고 전 직원이 일어나서 박수 한 호로 청장님을 맞이했다. 사무실 복도 양끝에 일렬로 서서 구청장님과 악수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으면 행사는 마무리된다. 사진을 찍기 위해 모여섰다. 웃고 싶은 기분도 아니고 사진은 더더욱 찍고 싶지 않아 맨 뒤에 서 있었다. 누군가 말했다. 작고 어린 여직원이 앞으로 나오라고. 20명 남짓한 사무실 사람들의 눈길이 나에게로 쏠렸다. 우리 아빠뻘 되어 보이는 남자 과장님이 내 손을 잡고 앞으로 끌어내려 하기에 손을 뿌리치고 뒤로 갔다. 네, 이것이 보여주는 글의 사례인데요. 어떤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죠. 네, 저는 이런 글이 살아있는 글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은 아니에요. 사실 앞에 그 설명하는 글은 뭔가 내가 좀 지식을 과시하는 있어 보이는 그런 글을 쓰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고요. 이런 글은 경험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글이죠. 이렇게 쓰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고요. 글쓰기라는 것은 경험의 재구성이에요. 내가 시무식에서 기분이 안 좋았어. 근데 왜 안 좋았지? 다시 한번 복기해 보자 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고요. 이 글 쓴 사람이 어떤 캐릭터인지 캐릭터도 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그 사무실의 조직 문화도 좀 권위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쓴 글에는 팩트를 잘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글이 이제 20명 남짓한 사무실 사람들이 있는데 20명한테 자, 우리 오늘 시무식 한 거 가지고 글 한번 써봅시다 라고 얘기하면 20편에 아마 서로 다른 글이 나올 거예요. 뭘 쓰느냐 마느냐는 다 개인의 선택이죠. 그래서 저기 뭐 작고 어린 여직원이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한 분은 저 얘기를 안 쓸 수도 있어요. 왜? 그냥 본인은 그냥 한번 해본 말이니까.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당사자는 그 말이 이제 감정이 불편했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저런 말을 하는 것이 좀 안 좋은 말이구나 라는 것을 좀 배울 수 있고요. 불필요한 의뢰를 좀 하지 말아야겠구나. 우리 조직 문화를 좀 권위적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써진 글은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메시지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여구 같은 게 없지만 서사를 잘 끌고 감으로 인해서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대학원 수업을 듣는데 비평가로 유명한 동문과 교수 한 분이 아무 말씀도 없이 2시간을 늦었다. 교수실에서 기다리던 나는 학생들과 나가자고 했다.
아무도 감히 따라 나가려고 하질 않았다. 혼자 나가기도 그렇고 해서 어금니를 물고 기다리는데 교수가 왔다. 아무 사과도 없이 오늘 수업은 뭐 늦어서 못하겠단다. 어이가 없어진 나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교수님, 다음엔 저희가 2시간 수업에 늦겠습니다 했다. 교수는 안경 너머로 눈꼬리를 축혀 올리면서 단호히 안 돼 했다. 왜요? 하니 나는 교수고 너희는 학생이니 안 돼 했다. 그때 나는 이미 결심했다. 이 더러운 판을 떠나리라. 네. 근데 이게 이제 보여주는 글인데요. 만약 이걸 설명하는 글로 쓰면 한 줄로도 쓸 수 있죠. 교수들의 아나무인적인 태도와 대학사의 권위적인 실수에 염증을 느꼈다. 나는 그래서 대학을 그만뒀다. 공부를 그만뒀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보여주는 글로 생생하게 써야 독자들도 감흥할 수 있고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내가 왜 공부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렇게 좀 생생하게 쓴 글이 독자들한테 많은 것을 자극해요. 그러니까 영감을 준다는 거죠. 저 글을 읽으면 나도 회사에서 이런 일 있었어. 대학원은 아니지만 집에서 아빠가 너무 엄해가지고 막 저런 식으로 자기 중심적이었어.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저는 좋은 글은 독자로 하여금 자기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글이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글을 써야 자기 글을 또 세상에 나가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산문에서 모호하게 글을 쓰는 자는 되게 허세를 부리고 자기중심적인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제일 피해야 될 게 모호하게 쓰는 거예요. 열린 마음과 공감하려는 태도로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이 명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추상적인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럼 내 글은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도 못 알아들어요. 감정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행위를 생생하게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말의 정확한 사용은 고통의 치유제다라는 말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육아하고 일하면서 한참 힘들 때 글을 막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 좀 살만해지는 거예요. 왜 살만해질까? 아이가 갑자기 큰 것도 아니고 뭐 집안을 누가 막 다 제 가사노동을 대신해 준 것도 아닌데요. 글을 쓰면서 상황이 정리가 되면 내가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들이 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글쓰기에서는 신기한 것들에 한눈 팔지 말고 당연한 것들의 질문을 던지세요라는 이성복 시인이 한 말이 있는데요. 글쓰기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뭐 나한테 좀 특별한 일 없었나? 내가 그때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었지. 그걸 글로 써야지. 뭐 내 생일 때 친구들이 성대한 파티를 해줬지. 그거 글로 써야지. 막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자꾸 글로 쓰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당연해 보였는데 뭔가 자꾸 나를 짓누르는 일, 그런 일로 글을 쓰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탈가정 청소년이 한 말인데요. 우리도 편의점 많이 털었지?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잖아? 돈 없으면 훔쳐서라도 먹는 게 다 살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막 나쁜 짓 하지 말라고만 한다.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는 안 좋은 시선을 바꾸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당연한 것에 질문을 던지고 있죠. 밑에 보겠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도둑질하거나 착취당한 사람이 파업을 한다는 건 당연하다. 오히려 설명되어야 할 것은 배고픈 사람들 중 대부분이 왜 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착취당한 사람들 중 대부분이 왜 파업을 하지 않는가는 사실이다. 이건 비렐름 라이라는 그 학자, 이분이 프로이트 제자인데요. 파시즘의 대중심리라는 책에서 말한 겁니다. 다 당연한 것에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뭐가 너무 당연하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생각하다의 반대말은 당연하다. 원래 그래 이런 거예요. 아니 원래 그래라고 생각하면 우리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글 쓰는 사람이 된다 했을 때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아야지 글감이 계속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나는 왜 엄마만 미워했을까? 아빠 역시 밥을 차리지 않고 나와 입시 정보를 알아보지 않았는데 그건 당연히 엄마의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일하더라도 밥을 차려 놓아야 되고 집이 깨끗해야 하고 딸과 함께 입시 정보를 알아봐야 하고 악착같이 식당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자식들의 마음을 돌보는 건 엄마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엄마 역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성한 곳 없이 일했음에도 밥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는 말을 항상 했다. 이거 20대 여성이 나는 왜 엄마만 미워했을까라고 쓴 글이에요. 이것도 제가 쓴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가 제가 엄마로 살아가면서 힘겨움을 막 쓴 거잖아요. 맨날 밥에 묶인 삶. 나 혼자 제발 독립된 공간에서
고요하게 있고 싶어 막 이런 거 썼잖아요. 그 책을 읽고 그 여성이 쓴 글인데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대학 때 요즘 대학 들어가기가 어려운데요. 친구 엄마들은 막 입시 전형 다 알아보고 입시 컨설턴트 만나고 머리를 맞대고 진학을 도와줬는데 자기 엄마가 이제 식당에서 일하시고 바빠서 아무것도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미움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니 아, 엄마도 힘들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싹 튼 거죠. 아빠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엄마만 미워했지? 네, 이 글을 쓰고 나니 그럼 앞으로는 아빠도 똑같이 미워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여성에게는 돌봄 노동과 가사 노동을 당연시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엄마지만 엄마가 경제활동을 하면 아빠랑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봄 노동과 가사 노동을 당연히 여성의 몫으로 생각했던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볼 수 있어야 글을 쓸 것이 계속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글쓰기 어떻게 시작할까? 이거는 뭐 이제 네, 글쓰기라는 건 이제 실패 체험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못 써봐야 잘 쓸 수 있는 게 글쓰기거든요. 근데 처음 썼는데 내가 그래도 글은 좀 쓸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못 썼어. 아, 좌절. 나 이제 글 안 써. 이러시면 안 돼요. 계속 못 써보고 자기 글의 문제점을 알 수 있어야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일과에서 글 쓰는 최소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루겠다는 것은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네, 제가 쓰기의 말들에 이런 명언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매주 화요일 내가 오후 7시부터 뭐 11시까지 밤에 자기 전에 초고 한 편을 꼭 쓰겠어. 이렇게 해야지 시간을 비워놓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은 뭔가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글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시간을 비워놓으면 첫 문장을 빨리 써야 돼요. 생각이 있어야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쓰면서 생각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가 다 정리된 생각을 이렇게 쭉 출력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계속 단어를 고민하고 망설이고 이 감정이 내 감정이 맞았나 고민하고 하면서 망설임과 선택으로 이루어진 게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쓰고 나중에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용기를 계속 내셔야 돼요. 어설픈 첫 줄을 쓰는 거 용기, 자기의 무지, 약점, 결핍을 다 드러내는 용기, 그런 글을 남한테 보여주는 것도 용기, 그 글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 그리고 다시 글을 쓰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말하지 않은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을 계속 해야지 네, 자기 삶으로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써놓고 이제 그걸 우리가 초고라고 하죠. 그래서 글쓰기는 글은 쓰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퇴고의 중요성을 알리는 말인데요. 뭐 논리적으로 비약된 거 좀 내가 주장을 했으면 논증을 해야죠. 예를 들어주고 중원부원해서 여기 한 말 저기 또 했으면 하나는 지워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고쳐야지 글이 좋아져요. 저도 이제 뭐 신문에 칼럼도 쓰고 책도 내고 했지만 그게 초고가 아니에요. 초고는 엉망이에요. 근데 계속 읽어보고 문장이 길면 좀 잘라주고 단어가 중복되면 고쳐주고 주어 동사도 잘 맞는지 확인하고 한 결과 네. 그래서 제 글 쓰는 시간이 뭐 10시간이다 이러면은 초고 한 5시간, 퇴고 고치는 시간 5시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을 고칠 때는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있어도 괜찮은 말을 두는 건 안 돼요. 없어도 되는 말 다 지우는 거 뺄셈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쓴 글은 간결한 글이에요. 우리가 막 장황하고 중언부언하면 되게 좋은 글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뭐 주례사 같은 거나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옛날에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은데 무슨 얘기지? 남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쓴 글은 간결한 메시지가 딱 전달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글 쓸 때 실패하는 이유는 장황하게 쓰고 내 문장 실력을 자랑하고 미사여구 쓰고 그러려고 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간결하게 중언부언하는 글은요 하려는 메시지를 자꾸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뺄셈 없어도 되는 거 다 지운다 이런 마음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치다 타츠루라는 이제 일본의 작가가 한 말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쓰는 동안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아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구나라고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글쓰기는. 그래서 저는 글쓰기가 좀 힘들지만 재밌는 일,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몰랐던 내 생각을 만나게 되는 일, 내 생각이 명료해지는 일은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글이란 무엇이냐? 글쓰기는 존재의 풍요에 기여한다. 제가 이렇게 밑에 썼는데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죠. 나도 나은 사람이 되고 세상도 좀 더 나아지고요. 그래서 좋은 글을 쓰는 거는 쉽지가 않은데요. 저희가 뭐 수영을 잘하려면은 굉장히 반복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글쓰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물에만 뜨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글 속에서 조금 자유롭고 싶다 하면은 매일 수영장을 가듯이 책상에 앉아야 되고, 빨리 물 속에 들어가야 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없앨 수 있듯이 첫 문장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수영 배울 때 막 수영장 물 먹게 되잖아요. 락스 섞인 물을. 예, 그런 각오를 해야 되듯이 좀 불쾌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생각보다 엉성하네. 뭐 이런 엉망인 글을 좀 토해내서 자기의 현실을 민낯을 직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글을 계속 읽고 다듬고 수영을 배울 때 내 어떤 그 자세를 잡아줄 선생님이 좀 초반에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글쓰기도 처음에 자기 글의 문제점과 고칠 점을 체크해 줄 수 있는 동료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 날에도 수영장을 또 가는 거, 글도 계속 또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글을 위한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글 쓴 사람이 보이는가라고 생각해요. 아까 그 제가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라 했을 때 설명하는 글은 이게 글 쓴 사람이 누구야? 뭐 고등학생이야? 뭐 교수야? 그냥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썼나? 알 수가 없어요.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쓴 글은 그래요. 근데 글 쓴 사람이 보이는가? 잘 쓴 글은 26세 여성 공무원이 쓴 글이구나. 이렇게 글 쓴 사람의 사회적 위치성, 그 사람의 욕망, 캐릭터 다 드러나요. 그게 바로 나만 쓸 수 있는 글인 거죠. 그런 글만이 독자를 얻고 자기 자신도 해방감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질문이 들어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왜 엄마만 미워했을까? 이런 게 질문이죠. 잘 산다는 게 뭘까? 나는 계속 성공하고 싶어. 근데 성공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잘 쓴 글은, 저는 좋은 글은 질문을 던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뭘 말하고 싶은지 메시지가 좀 선명해야 되겠고요. 그 메시지가 선명한 글은 반드시 타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매하게 악플이 두려워서 부정적인 피드백이 두려워서 입장을 막 뭉개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애매하게 입장을 흐리는 글은 좋은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 쓴다라는 것은 자기를 이제 개진하는 일인데요. 입장은 좀 분명하게 하시고요. 그렇게 세상에 내 생각을 검증을 받고 비판받을 점 있으면 수용해서 더 나은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입장을 좀 선명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나쁜 글이란 무엇을 썼는지 알 수 없는 글, 뭐 알 수가 있어도 재미가 없는 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만 쓴 글, 자기 생각은 없고 남의 생각을 흉내낸 글, 이렇게 쭉 있는데요.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글, 재주 있게 멋지게 썼네 싶은데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없는 글이다. 네, 제가 늘 책상에 붙여두고 읽었던 한때 이제 건데요. 뭐냐면 저는 네 번째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은 없고 남의 생각을 흉내낸 글. 이게 정말 안 좋은 글이죠. 왜냐하면 글쓰기라는 건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남의 생각을 흉내내는 그런 걸 안 쓰는 게 나아요. 내가 삶도 흉내내서 살 수 없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삶을 살아야지 행복하듯이 글쓰기도 자꾸 뭐 남을 흉내내는 글은 저는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맛있는 거 먹고 노는 게 좋죠. 그래서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자기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왜 남의 생각이나 행동을 자꾸 흉내내냐면요.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이런 글을 쓰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쓰면 나를 너무 예민하다고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의심이 되게 많은데요. 그냥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를 믿고 자기 글을 믿어야 돼요. 위험을 감수하고 남들과 달라지려 하고, 일부러 달라지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개진하면 남들과 달라요. 똑같은 얼굴이 없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부단히 연마하는 것이다. 글을 잘 쓰려면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빨라지고 있죠. 끝날 때가 다 돼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을 써가면서 글은 뭐냐?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는 법, 생각을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글쓰기 전에는 내가 잘 산다는 게 뭔가 세상이 정한 기준에 휘둘리기 때문에 뭘 해도 맨날 불안하고 충족이 안 됐는데, 좋은 삶의 기준이 내 안에 있고 좋은 엄마의 기준이 내 안에 있으면 좀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식과 허세를 부리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된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삶에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하지 않고 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네, 타인에게 친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작가의 재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희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재능은 많은 시간 동안에 고독을 견디고 계속 작업을 해나가는 능력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나한테 재능이 있나 없나 이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 따지기 전에 내가 일주일에 적어도 6시간 5시간 글쓰기에 투자할 수 있느냐, 그 고독한 시간을 견딜 수 있느냐 이걸 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쓰기 최전선에 쓴 말인데요. 생의 모든 계기가 그렇듯이 사실 글을 쓴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또 전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이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는 느낌에 빠지고 나빠져도 위험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매 순간 마주하는 존재에 감응하려 애쓰는 삶의 옹호자가 된다는 면에서 그렇다. 네, 저는 글을 쓰면 우리가 좀 뭔가를 급하게 판단하고 급하게 결정하고 급하게 비난하고 막 이랬는데 그렇지 않고 좀 찬찬히 세상을 살 수 있고 자기 감정도 좀 찬찬히 들여다보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삶의 옹호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그 점이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인데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 처지가 되어보는 것, 그것이 작가의 일이다. 라고 아모스 오즈라는 네, 소설가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글을 쓸 때 나에서 출발을 하지만 인간이라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늘 내 삶, 내 행복, 내 고통 다 타인으로부터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우리가 여러 입장들, 여러 타인의 생각들을 잘 생각해보고 역지사지 네, 많이 해보는 훈련이 됩니다. 네, 그것을 많이 할 때 우리가 자신에게도 관대하고 좀 타인에게도 관대한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예리한 네,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네, 그것이 작가의 일이다라는 거 네, 기억을 하시고 글을 열심히 많이 써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